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냉혹한 국제무대, 그 복잡한 셈법과 진짜 속내를 속 시원하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강행하고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군함이 이란 고속청 7척을 격침했다라는 뉴스까지 봤는데 이게 그러면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는 읽히지 않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데는 이제 몇 가지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어쨌든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미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단체로 가 있고 15,000명 정도가 미군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미군 전력 자산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빠지기에는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돼서 국제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흔들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교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체계를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통행료 처음으로 받았어라는 발표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어차피 우리 들어가 있는 미군을 좀 움직여가지고 일단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빼보자. 음. 그러니까 뭐 명분도 좋잖아요. 발이 묶여 있는 2,000척의 선박들을 미군이 안내해서 안전하게 빼내겠다. 예.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명분으로 일단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일단은 이란 측도 뭐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 측은 우리는 별 손해 없는데 피해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란 측을 공격을 해서 이만큼 성과를 올렸어라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은 또 그거 민간인 선박이었는데 니들이 민간인 선박을 공격한 거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도 사실 전면적으로 다시 공격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해서 선박들을 빼낼 수 있다면 음. 일단은 유가를 좀 낮추는데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래, 우리가 이란 측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 측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라는 식으로 또 가져가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란 측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 이게 이제 언론에 요즘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란 측이 통행료 안 내면은 여기 못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거나 또는 이란 측을 향해서 어떤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나라들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양쪽에서 꽉 막고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란도 밉지만 미국도 동시에 미운 상황이고, 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란 측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하고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26척 못 빠져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 외교부가 하는 얘기가 정답인 게, 결국 결정은 선사 측에 달려 있거든요. 음. 우리 정부가 이란 측하고 협의를 해도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선박을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측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 측의 공격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섣불리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미군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한 항로로 선박들을 빼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음. 프로젝트 프리덤인 거죠. 여기에 여러 나라가 좀 참여를 하라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어제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호르무즈의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났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합류를 해라 이렇게 요청이라고 쓰고 압박이라고 읽는다. 예. 사실상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란의 공격이 맞는 건지
그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 궁금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원인부터 찾아야 되니까요. 기관실 폭발로 인한 화재잖아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 측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인 줄 알고 공격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란 측이 미군 측에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 측이 손해를 피해를 본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명확하게 원인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측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도 이제 물밑에서 이란 측을 향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정확하게 이 피해 상황이라든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를 파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것 봐라. 한국도 공격받았잖아. 그러니까 한국도 참여해야 될 때야. 자,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거 항행의 자유 지키는 거야. 취지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나라도 꿈쩍하지 않거든요. 여기 예. 끌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라도 걸려라. 그중에서 특히 한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란 측의 소행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든 한 국가라도 이 프리덤 작전에 합류시킬 수만 있다면은 국제 여론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우리나라 감식반이 가서 지금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니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올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부 쪽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까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란이 우리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격을 한 거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으니 그렇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또 이제 압박을 이란을 좀 하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군의 작전에 반발한 이란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이란이 지금 다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런데 프로젝트 프리덤이 결과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동이 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다. 네. 잘 이해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논리일까요, 그게? 자, 최근에 사실 이 걸프 국가들 중에서 유독 아랍에미리트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아마 이제 오펙이라든지 오펙 플러스를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라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 아랍에미리트가 말 그대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빠져나와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몇 년 동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뭐 리비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분쟁들이 있을 때 이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이라든지 증산 이거를 거의 뭐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면서 결정해 주다시피 했잖아요. 할당량이 네. 있었죠, 사실상. 어느 그- 나라가 얼마 정도 그렇죠. 생산해야 된다. 거기에 예. 대해서 아랍에미리트는 지금까지 계속 불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음. 세계 3위 정도의 산유국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500만 배럴 정도인데 자꾸 우리한테 300만 배럴에서 330만 배럴만 너네 생산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불만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실 가장 많은 할당량을 가져간 건 사우디였고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석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상황에서 음. 어쨌든 최대한 석유로 이득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사실 이슬람 국가들의 가장 큰 형님 국가로서 뭐 좀 약간 여론의 눈치도 보고 신중한 척을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외교 복원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랍에미리트에 미군 자산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유독 걸프 국가들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를 집중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었던 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군요. 그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아니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걸프 국가들이 좀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 정도까진 공격 아니니까 음. 피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러고 몸을 사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속에서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완벽하게 판단을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서겠다라고 내린 겁니다. 친이스라엘로 지금 간다라는 건데 네. 그 아이언돔 방어망도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이것도 들여온다면서요.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도 이 방어망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과정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위해서 말 그대로 이거를 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언돔을 외국에 내어준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력도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결정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라는 정말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독립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판을 흔든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이란 측에 의해서 아랍에미리트가 그 전에도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의한 후과를 아랍에미리트가 대표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군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미 친이스라엘 노선으로 전환한 아랍에미리트가 타겟이다. 이해는 됐는데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금 그럼 뭐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란에서 14개 종전안 제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부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란 측에서는 종전안 이 휴전과 관련된 그 미국 측의 한 제안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몇 개를 보냈다, 몇 개를 보냈다라고 그 개수에 따라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내용들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핵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그거예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통행료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전쟁 바로 끝내줘.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약속해줘. 그리고 우리 저항의 추구에 대한 공격도 멈춰줘. 그리고 여기 걸프 국가에 들어와 있는 미군 기지 다 철수해. 전쟁 배상금 내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10개로 보냈다가 14개로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뿐이지 개수만 바뀔 뿐이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길어지겠네요. 지금 네. 분위기 뭐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좀 마음 단디 먹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주독 미군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천 명 감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한동안 나왔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벌인 나라들에 대한 보복 아니면은 뭐 이런 지원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어요. 당시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거든요. 가장 앙숙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는 한 8만 4천 명 정도의 미군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에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데 보통 3만 6천 명에서 많을 때는 4만 명까지 순환 근무를 하니까 그 정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메르켈 총리하고 꽝 부딪혔을 때
12,000명 축소할 거야. 우리 감축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예. 자, 이번에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메르츠 총리는 그래도 유럽의 국가 정상들 중에서 가장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던 사람입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가장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과 반대급부적으로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메르츠 총리는 그래도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독일마저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며칠 전에 중등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이란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5천 명 뺄 거야부터 예. 시작해서 자 유럽과 했던 관세 협상 우리 25%로 자동차와 트럭에 대해서 다시 복원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동차 관세 25%. 네. 예. 이거는 자동차는 사실 유럽 내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독 거기를 콕 찍은 건데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독일 측에서는 뭐 뒤늦게 그래도 뭐 최고의 동맹이야라는 식으로 수습한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5천 명을 감축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유럽의 안보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군 감축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에요. 예. 2026년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통과시킨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유럽의 미군들을 7만 5천 명 이하로는 절대 줄일 수 없게 그것도 영구적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네. 의회면은 공화당이 주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그 공화당과 사실 민주당은 동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예. 지금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내각이라고 해야죠.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미군을 좀 빼야 돼라는 입장을 초창기부터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세력들은 사실 아니다. 유럽에 가 있는 거는 유럽의 안보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미군의 자산이고 미군의 전략적 목표에 복무하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가 있는 거다라는 주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유럽 기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미국이 나토로 그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지금 같이 유럽과 미국이 묶여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그러니까 의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 세력의 생각이 거기서 확연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7만 5천 명 아래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줄여봤자 9천 명 정도밖에 못 줄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사실 독일이란 나라를 압박하고 유럽 전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국방부가 고위장성들이 대거 해임이 됐다. 뭐 스탈린식 숙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노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에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언론 보도도 외신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군을 본인의 입맛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작전 수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군뿐만이 아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만든 싱크탱크도 있지만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프로젝트 2025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말 그대로 조망도를 딱 그려놨는데 그 안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연방 정부를 철저하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 그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국방부 내에서도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그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말 그대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기초한
그런 인사 정책을 다 폐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예. 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흑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충성파로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초입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이 의원이던 시절부터 이 개헌을 주장했는데요. 이 안에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왜 우리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느냐? 안 되면 자위대라도 헌법에 명기를 해서 군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믿고 좀 속도 빠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 명분이 좋은 게요. 지금 이란 전쟁에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 상황 속에서 이란이 뭘 하고 있냐면 안보 환경이 바뀌었잖아. 이러면서 우리도 기존에 지켜오던 안보와 관련된 정책들 다 바꿀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상 무기도 수출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틀고 있잖아요.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이 개헌까지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위대가 아니라 국방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칭을 넣어서 헌법 제9조가 명시하고 있는 전쟁 포기라든지 예. 전력과 교정권을 부인하는 부분, 이 음.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네. 이름을 국방군으로 와서 바꾸면은 명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사망의 명기만 해도 그럼 교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전 개시를 원래 일본은 지금 전수방위만 하죠. 공격을 받지 않으면은 전쟁,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수방위를 조금 더 집단 자위권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우회할 수 있는 법을 뭐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은 우리가 공격 받은 다음은 늦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쟤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실은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헌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안보법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많이 바꿔놨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본과 호주가 지금 준 동맹 수준으로 무기 수출도 같이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무기도 지금 팔고 있네요, 일본이.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란 전쟁에 미국이 거기에 이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이 담당했어야 할 힘의 공백이 생겼는데 일본이 나서 가지고 아이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기까지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앞장서서 여기를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중국이 계속해서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동남아 국가들까지 같이 연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국가들을 본인들의 무기 체계로 무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무기를 무상 대여까지 해 가면서까지 일본 무기에 사실 접속을 시키는 거죠. 어떤 예. 의미에서. 그래서 일본이 끌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게끔 하는데 거기에 호주까지 같이 껴가지고 호주 역시도 원래는 네,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오커스라고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었는데 트럼프 이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호주가 우리 핵잠수함 미국이 주기로 했는데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또 생기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일본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일본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방위협력 네. 협정까지 맺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열리기는 하나요? 근데 지금 화두가 대만이라면서요. 일단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미국 수송기 넉 대가 중국에 들어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비해가지고 의전 차량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할 물품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냥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는 얘기를 듣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란 전쟁 과정에서 교착 상태이고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외교적 성과를 많이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로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하던 거니까 뭐 대두 수입이라든지 히토리 수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원래 하던 거잖아요. 예, 원래 하던 거 해준 대신에 중국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대만 문제인 거죠. 음, 대만에 대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예, 나아가서 반대한다까지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너희 거 사주고 양보할 테니 너희는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달라.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뭐 보면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런 약속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대만 입장에서 가장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반대한다까지 끌어내면은 너무 금상첨화겠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수준 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슷한 뉘앙스라도 끌어낼 수 있으면은 중국 측이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해 볼게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러시아 제재를 미국이 풀어줬죠 2달이나. 예.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을 수출항 이쪽을 지금 공격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쟁 자금줄 끊어놓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핑계로 명분으로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도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여간 전쟁할 수 있는 자금의 한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과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그래서 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지금 뭐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을 끊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저기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막 벙커를 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게요. 하잖아요. 네. 벙커에 숨어 지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세고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스크바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군 고위급들도 이런 식으로 암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몸을 사리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군 수뇌부들하고는 계속해서 벙커에서 만나는데 음. 그 외의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러시아 내에 행정이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슬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4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 이건 언제 끝나나요?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거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러시아랑 내가 얘기 잘 해놨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여 가지고 휴전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만 받아들여지면은 이거 바로 휴전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일단 없는 거고요. 유럽의 지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야, 진짜 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무기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절대 그 어떤 전쟁에도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음. 예.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 전쟁 와중에도 대사관 철수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예.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큐에 끊어 놓으려고 니들을 이란이 공격했는데 왜 여기 참여 안 하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뭐 검토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이란 측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은 우리 정부도 강하게 항의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표명만으로도 저는 버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좀 합심해서 이 위기를 네. 같이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